다스베이더 보궐선거 후의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세 번째 방송입니다. 자, 정봉주 주진우. 왜 오셨냐? 우리가 MB 전문가 아니야. MB 키즈들이 출마를 했어요. 박영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예요. 누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같죠. 그 주변도 좀 아시잖아요. 주변을 아주 잘 알죠. 아주 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데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MB 전문가들 이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큰 흐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오세훈 초선 의원이 불출마를 합니다. 2004년에. 오세훈은 국회의원을 한 번 딱 하고 바로 불출마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흐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이 불출마 선언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다라고 하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그때. 여기서 후선 의원인데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박형준, 오세훈 두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예요. 오세훈의 정치 입문도 박형준이 도왔다라고들 하죠. 오세훈은 또 제 동문이에요. 외대 영어과를 다니다가 그렇지. 고대로 그 고대 법대로 편입을 하죠. 편입했죠. 네. 그리고 박영준은 고대 79학번인가? 네, 1년 선배. 고등학교도 하나 윈가. 고등학교도 1년 선배. 예.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 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불출마를 하고 그리고 2006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는데도 박형준 후보가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곡동 땅에 가서 SH공사가 그 용역을 의뢰하는 9일 전에 측량을 하고 계약이 맺어진 이틀 후에 그 경작인하고 임대차를 맺난 말이죠. 마치 SH공사의 개발 용역을 알기라도 한 듯이 그 오세훈 처가 쪽에서 마치 알기라도 한 듯이 때마침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측량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6월 22일 날 그린벨트를 풀어도 되냐 용역 계약을 해요. SH공사가. 근데 그러니까 9일 전에 9일 측량을 전에 했다. 측량하고 그 이틀 후에 경작인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안 생겼. 가족 중에 누가 변호사가 있었나 보죠? 우연하게도 오세훈 후보가 그 변호사 아니에요. 아, 변호사예요? 근데 여기 또 그 언론이 얘기하지 않은 디테일이 있어요. 큰 처남이 갔다. 처가 일을 어떻게 하냐. 근데 큰 처남 송모 씨는 오세훈 후보의 고등학교 단짝이에요. 고등학교 단짝이었고요. 그래서 부인하고 가해하면서 둘이 이렇게 그때부터 친구 여동생하고 결혼한 네. 거야.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집안을 드나들었던 사실상 그러면 아들처럼 대하잖아. 그 집안 내역을 훤히 아는 사람이야. 오세훈 씨가 외대 영어과에 갔지 않습니까? 외대는 영문과가 없고 영어과야. 영어과요. 네. 그리고 부인은 고대 영문과를 갔어요. 열심히 고대로 했네. 이렇게 편입한 것도 부인 때문에 그랬어요. 편집한 것도 부인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집이었어요. 드나들었고 내곡동 청량 그 집안에서 35년 만에 처음 그 땅을 갑자기 측량한 거거든. 이런 측량과 관련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변호사 옆에 있잖아. 혹은 변호사가 거꾸로 야 이거 측량해야 된다고 말했거나. 그리고 변호사들이 현장 시찰을 해요 주로. 변호사가 있으면 집안에. 이번에 박영준하고 오세훈하고 둘이 그 MB 키즈인데 야 박영준 그 친구 보니까 MB 미니어처 같아. 미니였죠. 아니 똑같이 하는데 이 오세훈 씨도 무척 꼼꼼해요. 그 선대인 소장이 2008년도에 보좌관으로 있다 그만둔다 그러니까 선대인 소장이 그때 도와줬거든. 이게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당시 시장의 답이 무슨 펀드를 가입해야 돼?
이럴 정도로 자기 재산을 무척 꼼꼼한 친구야.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 그러는데 예. 내 펀드는 어떻게 하죠? 서울시에서 대책을 해야 돼. 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펀드는 무슨 펀드를 가입해야 돼? 자기가 신고한 재산에 대해서는 존재를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내곡동을 그 실제 갔느냐 목격자들이 막 등장한 거 아니에요. 측량 팀장도 등장하고 경작인도 봤다 그러고 생태탕 주인 아주머니가 봤다구나. 그러면서 주인 아주머니 아들이 그때 젊었어요. 하얀 면바지를 입고 신발이 눈에 띄었는데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로퍼라고 해요. 그냥 구두라고 하지 보통. 로퍼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 브랜드를 기억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지. 네. 그러니까 페라가모라는 거 아니야. 페라가모.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어. 패션 남자들도 신경 써야죠 뭐 이러면서 그때도 오세훈 시장이 소위 로퍼를 신고 다녔어요. 로퍼를. 그리고 저 때는 공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때는 편안하게 백바지를 입었겠네. 그러니까 사실 2005년 정도 됐을 때 성인 남성이 하얀 바지에 선글라스 끼고 쉽지 않아요. 로퍼 신고 다니면 눈에 띄어요. 아, 저 때도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야가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남정 중에 하나인데 남경필, 정병국. 오세훈 얘기를 하면서 수입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기가 지적을 했다. 지적을 했다. 네, 그러니까 백바지를 입었을 것 같아. 이 무슨 수입차하고 백바지는 좀 너무 나가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또 아는 일화들이 있지. 이 양반이 파리에 와가지고 명품 쇼핑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 목격자들이 있지. 여기서 실제 그럼 페라가모를 실었느냐 알고 있는 일화가 있지. 서울시청 출입기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출입기자들한테 오세훈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내 옷이 명품인 줄 아는데 나는 동대문에서 사 입는다. 근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장례식을 갔는데 그 바로 뒤에 들어간 서울시청 당시 출입기자가 있었어. 그때를 딱 봤더니 페라가모더래.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티셔츠는 동대문에서 사 입고 구두는 페라가모 신냐? 이렇게 해서 머리에 빡 박혀있어. 페라가모 신고 다녔어 그때. 실제. 그 목격자들이 목격한 것이 그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페레가모 말발굽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 유행했어. 그때. 엄청 유행했어요. 페레가모 이런 게 머스트비 명품이라고 입문 명품이에요. 뭘 잘 알아. 공교사가 그건 잘 알아. 입문 명품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도 관심 많아. 네. 아니 내가 그런 거 짝퉁을 이렇게 사러 다니고 그랬거든. 말발굽이 양쪽으로 있어요. 가운데 쇠로 연결돼 있고. 어떤 거냐면 이거. 그렇지. 요 말발굽 아니야. 사이에 쇠로 연결돼 있고 여기 말발굽이 쇠로 양쪽으로 연결돼 돼 있어. 저게 유행했어 저게. 네. 저 말발굽 때문에 페레가모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생태특집 아들이 저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행해서 본인도 신었거나 오래된 일인데 어떻게 그 신발을 기억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기사를. 예. 그 아드님 대단하네요. 예. 16년 전에 일을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 가게에는 모 회사의 분들이 거의 95%이기 때문에 다 정장을 입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주민들은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고요. 당시에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부분이 하얀 면바지. 근데 이제 브랜드를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제 거보다는 조금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또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 페라가모 로퍼라는 게 금속 말발굽 장식이 달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눈에 알아봤다. 본인도 신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처음 왔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자기는 신발하고 하얀 면바지가 생각나는지.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벨트 하나 하고 그렇지. 신발하고 배에다 꼭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녔어요. 벨트는 벨트. 또 동그라미 2개야. 그렇지. 방송에 안 나갔는데 아들이 그 말 했어. 그 벨트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양반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때 벨트하고 신발하고. 베라 가면 벨트 신발이 제일 유명했어요. 아, 이게 같다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오세훈, 박형준의 관계가 참 묘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출마하면서 2004년에 불출마를 불출마. 하면서 그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내가 들은 얘기가 또 있어요. 김영춘 후보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네. 김영춘이 고대 8.1학번 아니에요? 네. 김영춘은 재수 8일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세훈은 왜 사퇴를 했어? 왜 사퇴를 했어 그때? 왜 사퇴했어?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런저런 많이 하는데 툭 던지는 얘기가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겠지? 이걸 그때 들었어요. 그때 그 김영춘은 독수리 오영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성향이 안 맞았고 그쪽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넘어왔는데 왜냐하면 김영춘 후보는 소위 독수리 오용제라 가지고 3당 합당 때문에 그 당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16대 때 그 당에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블록이었었어요. 16대 때 네. 오세훈하고 같이. 네. 그런데 왜 사퇴했냐? 그랬더니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툭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MB 전문가여서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MB는 서울시장 후계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말에는 대통령 후계자를 찾았어. 왜냐하면은 박근혜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 박근혜 쪽 라인이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가 아니면 다음에 박근혜가 되든가 이러고 굉장히 싫어했다고 MB가. 서울시장 시절에 원세훈을 비롯해서 자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지. 이명박과 각을 세우는 사람, 친박계라도 누가 오면 자기의 미래가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서울시장 후계자도 찾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 후계자도 찾았어요. 그래서 불출마할 때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니 추정을 해보는 거지. 초선 의원이었고 그냥 이미지 좋은 의원이었어요. 불출마할 이유가 없어. 아, 그랬구나. 의원님이 알려줬잖아. 2004년도에 불출마도 어, 연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불출마하고 나중에 박형준이 오세훈 툭 띄우죠. 오세훈을 띄웁니다. 그런데 그때 홍준표를 비롯해서 서울시장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삐졌어. 이명박계 사람들도 왜 많이- 갑자기 오세훈이 튀어나오냐고. 그렇죠. 자, 아니 그러면은 2006년도에 출마를 2004년서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네. 2005년도에는 MB하고 친했겠네? 아니 MB의 후계자인데요. 아니 그럼 당연하지. 2005년도에 그거 용역 주는 걸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 여기 편집하지 마. 어? 자, 봐봐. 오세훈 당시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수는 있어요. 왜 자기 직을 거냐고. 응? 그거 해서 대권으로 가려고 그런 거거든. 대권 가려고 던진 거죠. 그렇지. 당연히. 국회의원 불출마해서 서울시장 됐잖아. 이번에는 서울시장 사퇴해가지고 MB 후계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2011년에 직을 던졌잖아요. 2012년에 박근혜가 있고 이명박계에서는 아무도 없었어. 이거는 우리는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10년 10년 전부터. 전부터 했더니 여기서 대권 이제 나가려고. 또 요 얘기를 해줘야지 얼마나 박근혜를 싫어하는지 MB가 2007년도에 MB를 도와서 네.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아주 전략적 공을 세운 윤모 씨가 있어요. 전직 장관 출신인데 윤모 씨. 윤여준 나왔네. 그분하고 제가 2013년에 식사를 해. 근데 MB가 얼마나 박근혜를 싫어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2007년도에 당선되자마자 자기가 만나서 당을 안아야 됩니다. 나라 경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MB가 이러더니 한 손을 딱 들더니 대한민국 정도는 내 한 손으로 경영해도 다 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박근혜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펄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리더래.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후계자를 낙점했을 것이라고 사실 10년 전부터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4년 불출마하고 2010년 서울시장 사퇴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낙검수 돌려 들어보면 그때 다 이미 한 얘기야 자,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박형준 후보가 중간중간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과거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박형준 얘기를 이제 넘어가 보면 오세훈은 서울시장이 되고 MB는 대통령이 되고 박형준은 그 공로로 황태자가 됐어. 요 시절의 이야기는 네가 잘 알잖아. 그래서 황태자가 됐어. 2008년에 총선인데 박형준이 똑 떨어지네. MB가 안타까워했어요. 청와대로 불러서 자리를 주죠.
홍보기획관.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치. 없는 자리를. 청와대로 입성하는 순간부터 영향력이 생기잖아. 영향력이 얼마나 생겼냐면 사실 이명박 캠프에서 가장 역할을 크게 했던 사람은 이상득과 정두원이었어요. 그렇지. 네. 이상득과 정두원이 위에 있고 나경원, 박형준은 입이야. 조선이고 좀 입이었어. 촐싹거린다 오늘 좀. 오랜만에 맨날 진행만 하다가 이제 지가 패널이 되니까 좋아. 하나도 못하잖아. 방송에서는 공정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정두원이 이명박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형님 좀 뒤에 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아웃됩니다. 그러면서 미술계 판도가 바뀝니다. 미술계 판도. 자,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가장 많이 팔고 전시회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박여숙 씨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박진 의원의 사촌 누나예요. 자, 박진 밀리고요. 그리고는요, 정두원 의원의 부인이 갤러리를 했어요. 거기도 그렇지. 미술이지. 그렇지. 갤러리를 했어. 그때 MB 국정원이 사찰을 합니다. 정두원을 사찰을 합니다. 부인의 갤러리를 사찰하지. 사찰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조연하랑이 서울로 진출한 다음에 서울에서 완전히 다 합니다. 부인은 갤러리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잘 나갔다. 잘 나갔다고 소문이 부산에 많이 돌더라고요. 잘 이번에 나갔어요. 또 의원- 부산을 갔더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건설업자들이 당신들 엄한 거 하지 말고 조연화랑을 쭉 조사해 보세요.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얘기를 거기서 다 하는 거야. MB 때 아마 조연화랑이 꽤 컸을 겁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용복의 LCT 인허가는 MB 때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 나왔지. 전부 다. 해운대 백사장 앞에 있는 건물인데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60m로. 그런데 LCT는 401m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풀린 거예요.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을 짓게 만든 게 그때 이명박 때였어요. 그렇죠. 이명박 때. 근데 거기에 이상득의 보좌관. 20년 동안 함께 했던 보좌관 이광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용복 LCT 밑으로 가는 게 2008년인가 2009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용복 오른팔이 돼. MB의 형 이상득의 그 오랜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LCT 쪽에 가서 관계사 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박형준 후보가 뭘 했다는 게 나온 건 없잖아. 나온 건 없는데 부인 조현 씨와 LCT하고 LCT와의 거래는 있었지. 28억 미술품 모두를 조연하랑 조연 씨 아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납품이 됐습니다. 사실 건물 지으면 청계옥이 어디야? 청교옥. 청교옥. 그 건물이 아니라 공탁집. 공탁집이야? 건물을 지어. 건물을 지면서 있어 건물. 그 앞에 조경과 그 미술품은 원경 내기 땅이. 그렇죠. 그건 낮춰. 미술 내가 잘하지 않은 것도 낮춰. 언론에서 조사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입찰을 해요. 종로에 있는 H 모 회사가 낙찰이 돼요. 네. 그 가게는 지금 문 닫았습니다. 28억짜리 그쪽으로 낙찰이 되니까 LCT에서 이렇게 얘기해. 야, 너네 그 단독으로 들어오지 말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어디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이사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제이사가 조연하랑 아들의 회사죠. 가족 회사지. 그걸 딱 찍었대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때 그 관계자가 특혜를 받았으면 박형준 그때 공무원이었었거든요. 제3자 뇌물죄죠. 뇌물이죠. 3자 뇌물이지. 제3자 뇌물죄. 맞아요. 엄청 큽니다. 만약에 특혜를 준 게 네. 남편의 관여가 나온다면 나온 건 없어요, 현재. 나온다면 네. 제3자 뇌물죄는요. 뇌물죄하고 형량이 똑같습니다. 근데 조연화랑의 실력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파트 두 채가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20억짜리 두 개가 로얄층에 우연히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다가 우연히 아들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 로얄층을 팔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거래를 해주고 자기는 돈도 하나도 안 받았다. 복비 안 받아. 그 우연히 두 채가 로열층이고 그 시절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번도 시장에 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 걸 10개를 찍었는데 진짜 로얄층. 그 중에 2개 층을 이 박형준 가족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연히 막 샀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해본 거야. 이 분양권을 준 사람들은 이용복 씨가 이 차명으로 갖고 있다가 특혜를 준 거 아닌가. 둘 중에 한 분을 부산 시민운동단체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17층, 18층 로얄층 매물로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분양권을 갖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판 사람이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나 이렇게 해갖고 팔았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컨택이 됐을 때 분양권 판 분 아닌가요? 했더니 전화를 딱 끊고 그다음부터 전화가 일체 안 돼요. 팔았으면 내가 그래서 팔았어 하면 되지. 그렇죠. 처음엔 전화가 됐어요. 근데 시민운동단체에서 접근하니까 전화를 끊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바쁜가? 바쁜가. 그러니까 우린 이 두 사람이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분양권을 당첨받았는데 자기가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할 수도 있어요. 프리미엄을 노리고. 그때는 그럴 수 있죠. 프리미엄을 노리고 파는 거죠. 근데 이 사람 50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니야? 700만 원. 그때 프리미엄이 얼만데요? 다른 층도 막 1억 호가할 때인데 가장 좋은 층인데 500만 원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산시민운동단체들의 주장인데 그때 이용복 씨가 시행사면서 많은 사람을 세워서 신청을 못대는 거예요. 600개 정도의 청약 통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원해가지고 당첨을 받아서 그중에서 100여 개 정도를 로비 물량으로 썼다. 여기까지 나온 보도예요. 106개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운동단체 분들이 확인한 건 그렇게 했는데도 로얄층을 다 확보를 못했대. 그래서 로얄층 확보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당시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매집을. 이용복 회장이. 이영복 회장이 2016년 기사에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중개업자들도 본 적이 없는 10개가 있다. 그런데 하필 그 10개 중에 2개가 이 가족이 아래 위층 연속으로 갖고 있는 거야. 얼마나 축복받았어. LCT를 그것도 로얄층 위 아래층을 가지고 있다. 공직자가. 그 자체로 의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 근데 박형준 후보가 5년 동안 아무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LCT 두 채. 4월에 나오죠. LCT 두 채가 작년 4월에 재산상에 등장했단 말이야. 지난 5년간 그거 아무도 몰랐어. 자기들밖에 몰랐어. 근데 작년에 드디어 이게 세상 밖으로 딱 나왔단 말이야. 등기. 그렇죠. 그 국민의힘 그 저와 친한 의원들의 전원에 따르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황교안 대표가 막 등장할 무렵에 네, 작년에 박영준 후보가 보수 진영이 친박 친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야 된다. 네, 박형준 지금 현 후보가 황교안 대표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019년 말서부터인가 무슨 통합추진위원장을 맞아요. 맡아요. 맞아요. 통합준비위원장. 네, 그 준비위원장을 시킨 이유가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출마를 못한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통추위원장을 시킨 거로 그렇지. 들려준 거야. 황교안 대표는 친박이고 저쪽은 친이의 황태자였잖아. 이 친이의 황태자였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통합위원장으로 요직에 써달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나는 공직에 더 이상 못 나간다. 예. 그래서 황교안 박형준을 믿은 거야. 그래서 느닷없이 등장해갖고 황교안의 신임을 얻었는데 근데 선거법 이상하게 돼갖고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3월 9일 날 미래통합당이 있고 미래한국당이 생겼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3월 9일 날 신청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치 안 한다고 해놓고 황교안한테 얘기 안 하고 비례 신청 확 넣었다고. 왜? 비례는 당시에 한선교가 짱이었거든. 그래서 황교안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한성규한테만 하고. 한성교한테 비례 신청을 넣은 거야. 정치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황교안이 열받았고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 그 이제 철회를 했어. 황교안이 그때 열받았대. 엄청 열받았죠. 또 기도하고 말이지. 그랬겠지. 그러고 열받았고 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열받게 하소. 뭐 이렇게 기도를 했겠지 이제. 그래서 본인이 비례 신청을 하고 나서 1시간 반 만에 철회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낙담을 합니다. 총선을 포기해요. 4.15 총선을. 그래서 4월 10날 사전선거 사전투표 첫날 그날 아들에게 있던 걸 부인으로 명의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당분간은 혹은 앞으로 영원히 공직에 나갈 일 없다고 생각한 시점이 그 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전선거일 날 남들은 투표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를 한 거야. 근데 4월 10일 날 그러고 나 이제 ST 가서 편안히 살랜다 이제 막 이러고 있다가 4월 15일 날 선거 참패하니까 속으로 이제 아주 시원했겠지. 내가 국회의원 한다니까 니들 되지 마라. 이제 정치인들은 이런 심리가 있어요. 의원님 그렇게 살았어? 야, 정청래 조용히 안 했네. 그런데 4월 23일 날 오거돈 시장이 사표를 낸 거야. 아마 박형준 후보는 그때 아플싸했을 거예요. 그렇죠. 보름만 참을 걸.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혹은 한 4년은 국회의원이 될 일도 없고 4, 5년 지나면 70이에요, 그 양반도. 그러니까 한 달더러 4년 후잖아.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거 정리하자. 그때부터 LCT가 이상해서 찾기 시작했던
했더니 부동산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현아랑 돈 많습니다. 자, 박형준, 오세훈은 매우 밀접한 관계고 불출마하고 사퇴하고 하는 것도 다 연결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MB 키즈들의 공동 작품 같아요. MB는 감옥에서 좀 배 아플 것 같아. 난 감옥 사는데 저것들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된다라고. 그래서 홍준표가 박형준 후보한테 면회 나가라. 면회나 가야지. 보수 그런 말을 쪽 하는 정치인 거예요. 중에 가장 바른 얘기하는 분이 홍준표 의원이에요. 박형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보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가 있었는데, 오세훈한테도. 많이 있다가 좀 잘 되면 그때 쏙 튀어나오고. 박형준 넌 면회 가야지. 그렇지. 네 어르신이 감옥 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돼요. 면회 못 가면 방법이 있지. 그냥 자기도 들어가면 되잖아. 자, MB 시절 얘기라 지금하고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네? 다 연결돼 있죠. 다. 그래서 MB 시절을 잘 아는 두 사람이 나오고 근데 재판을 오래 받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죄 지은 자가 숨을 곳은 없다. 그리고 숨겨져 있을 뿐이지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받느라고 상당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죄 지은 자가 숨을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 아름다운 말을 남기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염둥이 5인방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해야 돼, 짧게. 오늘 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박형준 후보 어반 루프. 들어봤어요? 진공 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초고속 관, 초음속으로 날아다닌다는 거야. 앨런 머스크가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실험적으로 만들었죠, 이미. 사실 이 공약 자체도 말이 안 돼. 여기, 이 속도가 시속 1200km야. 여기 가덕도에서부터 이 동부산까지 간다는 거야. 여기 놓겠다는 거야. 여기 거리가 50km야. 시속 1200km인데 50km에다가 뭘, 그러면 1시간에 1200km 간다는 거잖아. 여기 설치하겠다는 데가 거리가 50km야. 이 뭐냐, 이건. 브레이크 못 잡아요.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브레이크 못 잡아. 자, 이 신공항 가덕도에서부터 북항, 여기에 부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북항, 동부산. 이거는 동쪽 부산이라는 의미예요. 동쪽 부산. 중간에 한 번 썼다가 동부산까지 가는 거네? 뭘 이런 거 만들지? 이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최근에 이제 LCT 터지면서 부동산을 찾고 있잖아요. 여기가 미등기 빌딩 15억짜리인데 근데 여기에 나오자 사람들이 막 찾았어. 그 일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사위, 박형준 본인, 부인, 지인 공동 소유, 부인, 지인 소유 요 일대가 박형준 부부와 그 지인들 이 5천여 평을 땅을 사놓은 거예요. 부동산 공동체 이런 말 나올 만하다 싶었는데 여기가 어디지? 해가지고 지도에 찍어봤어. 동부산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134번지 등등 일대인데 요걸 보자마자 뭐 어반! 자기가 땅 사놓은데 종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죽이지 않아? 이 계획이 발표됐다는 것만으로 땅값이 오릅니다. 당연하죠. 오세훈 내곡동도 용역 개발하는 순간부터 땅값이 올라갔잖아. 공약 1호야. 오세훈하고 똑같아. 이 방식이 본인들과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그린벨트를 풀거나 이런 공약을 발표해서 땅값이 오르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 똑같잖아.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 이게. 야, 이거는 와 뻔뻔해도 정말 이거 왜 보도 안 하냐고 이거. 공약 1호 어반루프 최종 기착지 알고 보니 5,000평 미리 땅 사도. 야,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죠, 선거에서. 골 때리지 않아 이거?
와, 이거는 천지창조처럼 자신의 땅을 정말요. 땅에 길을 넣어준 다음에 내가 그 땅값을 끌어올리리라. 그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냥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어반루프로. 오만루프를 일으켜서 끌어올리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LCD 때문에 이 사람이 부동산이 예사롭지 않대 찾다 보니까 계속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박형준 재산 찾아주기 운동본부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기억 찾아주기. 박형준 재산 찾아주기, 오세훈 기억 찾아주기. 잊어버린 재산 있으면은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이 호연지기. 스케일이 커. 지금 보면은 저기에 미등기였잖아요. 등기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등기를 해버리면은 거기에 재산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반루프와 충돌되잖아요. 자, 그다음 새로 등장한 건이에요. 최근에. 자, 이게 눈물의 뭐냐면 유재중. 2012년 19대 총선 때예요. 부산 수영구입니다. 거기 유재중 의원이 현역이었어요. 당시 유재중 의원과 박형준 후보가 당내 경선,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었어. 유재중은 친박계야. 박형준은 친이계야. 경선 이틀 전에 김모 여성이 나는 유재중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수행을 당하고 성을 당하고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고 결국 내 가정이 파탄됐다. 충격적인 내용이지. 성추문 확인서라는 걸 딱 냅니다. 그렇게 공천심사위원회에다 문제돼요. 그렇지. 확 뒤집힌 거지. 그랬더니 유재중은 억울해서 삭발. 이 삭발 장면이 이게. 그러자 그 김모 여성이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 등장합니다. 요거는 부산 수영구의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결국 유재중 현역이 이깁니다. 탈락해. 박형준은. 박형준은 그래서 탈당하지 그래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는데 낙선해. 당연히 수사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당시 검찰 조사를 보면 날짜도 안 맞고 뭐 어디서 만났다는데 뭐 장소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이혼도 다른 이유로 전혀 했고. 관계없는. 전 남편이 검찰 조사에 가서 아니 유재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해서 이 양반이 무고죄로. 그럼 이 김모 여성은 도대체 동기가 뭐냐? 왜 이렇게 된 거야 대체? 근데 그 이제 이분이 이제 무고죄로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 재판 판결문에 보면은 도현 씨와 그 캠프 관계자들이 등장하지. 그런데 이 여성이 나타난 거야 최근에. 박형준의 사과를 받고 싶다. 그때 5천만 원 받았어.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수사를 안 몰랐던 게 수사를 안 아니라 검찰 기록에 그 조현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 전 남편 찾아놨거든.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박형준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유재중 의원에 대한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모 여성이 과거 유재중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성폭행에 이은 임신, 낙태, 이혼까지 이르게 됐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의 폭로를 했는데요. 법정까지 간 이 사건은 결국 김모 여성의 무고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김모 여성이 부산국제신문과 당시 폭로는 박형준 후보 측에서 자신을 5천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김모 씨의 전 남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 남편 되시는 거죠? 네네. 죄송하지만 먼저 개인사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이혼을 하신 겁니까? 2006년도에 이혼했습니다. 아, 경선 과정에서의 성추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혼을 먼저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 부인이 갑자기 언론에 등장하고 기자회견도 하는 걸 보시면서 당황하셨겠습니다.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그 큰딸이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울모불면 난리가 났어요. 네.
엄마가 TV에 나왔는데 막 우리 가족 신청 다 틀린다고 예. 미쳤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기자회견 화면을 인터넷에서 애가 보여주는데 그때 저도 정말 미쳤다 생각을 했죠. 혹시 그 일 이후로 전 부인과 교류는 있으셨습니까? 그날 이후로는 우리 애들 보고도 엄마하고는 연락 못하게 하고 저하고도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야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전 부인이 이 무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셨어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잡혀 들어가고 이제 여랑 두 사람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맥락에서 보면은 의도적으로 시켰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시켰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알아보려고 했었죠. 아, 전 부인은 당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유모 씨도 무고로 징역 6개월 선고 받았는데 그런데 누가 시킨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이 없는가 싶어서 연락을 하신 거네요? 연락처도 없었고 제가 그 카카오톡도 차단을 다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큰애 보고 연락을 좀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최근에야 그럼 연락을 하신 거네요? 그게 지난달 3월 20일쯤 돼서. 아, 그럼 뭐 보름밖에 안 됐네요. 아직. 네. 얘기를 나눠 보신 결과 어떤 내용을 아시게 된 겁니까? 어떻게 살았노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잠시 하는데 예. 갑자기 저한테 그때 돈 5천만 원 받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아. 통화상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통화를 했는데. 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 처음으로 돈 5천만 원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애 엄마가 있는 대로 이제 갔죠. 10년 만에 만나신 거네요? 그 전에 애 결혼식 때 만났습니다. 큰딸이 사정사정해요. 그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결혼식만 하고 갔습니다. 말씀을 직접 나누신 건 그럼 10년 만이네요? 예. 그래서 만나셔서 이제 자세한 사정을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직접 제가 전 부인께 듣겠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들추게 되면 가족들도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부인을 설득하시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짜놓은 이렇게 공작이랄까 우리 애기 엄마가 좀 남의 말도 잘 듣고 귀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다 꼬리가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직접 물어보니까 확인서 써주기 그 전부터 사람을 투입을 해서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한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소시민을 이용해가지고 애기 엄마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가 한 10년 정도를 정말로 원수처럼 살았거든요. 너무 고통 속에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권력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거는 꼭 알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애들한테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용서도 구하고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앞으로는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리는 게 그때 상처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이어서 전 부인과 인터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당사자 김모 선생을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실관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성추문 확인서라는 걸 작성해서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 성추문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네,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당시 누가 이런 확인서를 쓰자고 한 건가요? 그 전후 사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 씨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김주희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잠시만요. 당시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학부형회 회장이셨고, 네. 방금 말씀하신 유모 씨는 그 학부모회의 총무였고, 네. 그렇게 원래 알던 사이죠. 네네. 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김모 씨는 이 판결문에 의하면 박형준 후보의 부인 조현 씨의 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네. 조현 씨의 지인이 맞습니까? 저한테 소개를 할 때 되게 친한 동생이라고 얘기를 아, 처음에는 그냥 친한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했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학부모에서 총무로 알고 있던 유모 씨하고 함께 온 김모 씨하고 이제 만나게 되셨어요?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사람이니까 만나봐도 괜찮을 거라 소개를 받았죠.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생활에 그냥 많이 도와주겠다는 뜻으로만 판단을 했었어요. 어쨌든 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네네. 한 2달 정도 갑자기 급하게 친해졌었어요. 그 언니랑은요. 그 2달 사이에 굉장히 친해지셨다. 네네. 2달 전부터 갑자기 친해졌다. 그 성추문 확인서라는 걸 작성하게 된 장소하고 상황은 기억나십니까? 네, 그건 기억나죠. 장소가 어디였나요? 이 박형준 사무소에서 작성했습니다. 당시 박형준 후보 선거 사무소에 가서 작성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이런 확인서를 쓴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이 아닌 확인서를 쓰게 되셨는지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종이를 받고 읽어보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리 내용이 작성돼 있었어요? 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 씨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잠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니야 이거 괜찮다. 언니 이거 한 장 쓴다고 아무 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 형부도 모를 거고 애들도 모를 거고 아무도 언니라는 존재를 모른다. 나도 썼다. 자기도 써서 어떻게 올렸대요. 어디 올린지는 저는 모르겠고 올렸는데 봐봐라 아무 일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러니까 언니 그냥 종이 한 장뿐이다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막 들어와서 그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쓰라고. 저때 그냥 술도 한 잔 먹었었고 제가 솔직히 판단력도 좀 안 좋지만 이 주위에서 써도 된다 이거 진짜 종이 한 장이다. 근데 이거 쓰고 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피해를 갈 것도 없고 해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추겨가지고 주위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 내부 경선용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될 일이 없다. 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취지로 설득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이 부추겼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네네.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 김 씨도 있었고, 그날 사무소에서 만난 5, 6명이 들어와서 괜찮다고, 유모 씨도 지금 아무렇지 않다. 썼는데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단지 종이 한 장뿐이다. 제가 또 성격이 누가 부탁을 하면 좀 거절을 또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내부용이라고 자기 안에서만 부르는 문건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 일 없다고 맹세한다면서 그냥 언니야 써줘.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 장만 쓰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 유재중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언니는 정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그래 써라 막 그러니까 뒤에 부추김도 있고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도 한잔 하셨고. 예, 김 그 언니도 그렇고 주위에서 다들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아닌 것 알면서도 그냥 저도 정말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그래 종이 한 장이고 아무도 모를 거고 솔직히 이혼한 신랑도 모를 거고 애들도 모를 거고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죠. 종이 한 장으로 저는. 그리고 나서 5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최근에 남편분에게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5천만 원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으신 겁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가 제가 부산을 자주 내려갔었어요. 계속 불려다녔었죠, 이제. 그때까지는 창원에 네. 사셨죠? 예. 네, 내려가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네. 노래방을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당시 박형준 후보 캠프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거기 김 씨하고 유영 씨하고 유영 씨 신랑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 보좌관도 오고 뭐 탕 씨라고 또 뭐 거기서 탕 씨를 소개를 또 받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명 오셔가지고 9명인가 그 정도 되셨어요. 선거 운동원들이랑 그동안 잘 알게 된 분들이랑 그리고 네네. 방금 말씀하신 재모 씨는 당시 박형준 후보의 보좌관인데 그분도 오셨고. 네. 네.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술도 많이 취하고 한 상태에서 모니터 앞에서 다 이제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언니가 뭐 어디 잠깐 나갔다 오더니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옷을 가지고 오래요. 저보고 겉옷을. 예. 겉옷을 갖고 오니까 저한테 돌돌 말린 쇼핑백을 하나를 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 집에 갈 때 갖고 가라. 음. 그래서 제가 이게 뭔데?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이제 나가는 사이에 제가 살짝 열어보니까 중간에 이제 딱 묶인 걸 보니까 아, 이 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 돈이라는 걸 알게 됐다. 네, 예.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네. 그 지금 계속 말씀하신 학부모회 총무로 만나게 된 유모 씨가 소개해줬다는 김모 씨, 네. 판결문에는 박형준 후보 부인 조현 씨의 지인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네. 라고. 여기서 돈까지 등장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당시 선생님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죠. 네네.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혹시 그 김모 씨라는 분이 도움을 주거나 혹은 뭐 선물을 주거나 했었나요? 도움은 아파트 매매하는 것 중에 이제 사람 지인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가면 뭐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샤넬백을 하나 받았었거든요. 샤넬백도 주고요. 예. 예, 자기가 몇 번 안 들은 건데 정말 아끼는 건데 니라서 주는 거라고. 예, 그래서 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샤넬백은. 그러니까 예. 유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소개해준 김모 씨가 실제 그 2달 사이에 도움을 많이 줬네요. 샤넬백도 주고. 네네. 네, 그래서 친해졌고 그리고 2달 후 어느 날 박형준 후보 선거 사무소로 가서 이게 별거 아니니까 이거 쓰라고 해서 처음엔 거부했는데 이게 외부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근데 술도 한잔하고 해서 이제 결국 사인을 하셨고 5천만 원을 받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게 큰 돈이니까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 돈을 받았다는 건 어떤 경제적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네,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는 크게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유재중 의원은 삭발도 하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국회까지 가서. 네. 그건 세상이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러니 사인하라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방송에는 모자이크 돼서 나가긴 했지만 예.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겁니까? 그게 언론에 지나면서부터 제가 이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란 종이 한 장이라 놓고는 예.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예. 싫다니까 언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인간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된다.
그 주위에서도 그래 이왕 네가 썼으니까 이제는 가야 된다. 그 주의라는 건 그때 네, 선거사무소 갔을 예. 때 사람들, 예. 네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은 뭐 돈도 받은 것도 있고, 네. 네 뭐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좀 제가 많이 끌려다녔어요. 돈도 받았고, 네, 여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네, 근데 전체적인 상황은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소에 갔을 때 박형준 후보 혹은 박형준 후보의 부인 조현 씨를 직접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박형준 후보 쪽에서는 네. 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정확하게 그날 만났습니다. 그때 확인서 쓰는 날 부산에 바람 쐬러 가야 돼서 풀도 뺄 겸 바람 쐬러 간다고 갔는데 박형준 사무실을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여기로 오냐고 하니까 여기서 잠시 일 보고 받아 갈 거다. 그러니까 잠깐만 일을 보고 가자 해가지고 제가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 갔는데 바로 박형준 씨가 사실은 저는 박형준 씨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박형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예. 전 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다고 뭐 큰 뭐 결단을 내주셔 고맙댔나. 뭐. 박형준 후보가 큰 결단을 예. 해주셔서 고맙다고 했다고요?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결단을 내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러고 만나고 있으니까 그 조현 씨라고 이제 어머니가 여기 박 후보님 뭐 와이프라고 하길래 보니까 약간 좀 뭐 세련됐구나라는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악수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얼굴 정확하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고 확인서를 써준 날 보신 거네요? 네네, 확인서 써준 날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박형준 사무소에 2번인가 3번을 갔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갈 때. 2번 봤을 때는 말씀 나누신 적은 없고. 예, 그냥 목내 정도. 목내 정도. 근데 이제 첫 번째 가셨을 때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려고 선생님을 글로 데려갔다는 걸 아직 모르는 상태였는데 네, 박형준 그렇죠. 후보가 먼저 큰 결단해 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네. 박형준 후보는 이제 이 사인할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인데, 그리고 박형준 후보 보좌관 몇 번 거론하셨는데 재모 씨 저는 그분이 보좌관이었는지는 저는 그때는 모르셨고 선거 자체에 관심 전혀 없으셨던 거네요. 저는 네네 제가 먹고 살기 바빠서 선거는 아예 그냥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죠. 비서 박모 씨도 소개 받았다고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데 박모 씨 역시 무슨 일을 하는지 잘은 모르셨던 거네요 그때는. 예, 그분이 우리 집에 저 태우러 많이 왔었거든요. 태우고 왔다가 또 이제 또 데리러 주고 그래서 저는 거의 기사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기사. 예. 예.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차 운전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셨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박형준 후보를 알지도 못했고. 네. 그 작성하는 날 처음으로 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으로 넘겨지셨잖아요. 고발당해서. 네. 예. 이 무고죄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데 네. 그 재판정에서 네. 나한테 5천만 원을 줬고 내가 이런 부탁을 받고 사실은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왜 그 재판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5천만 원 받고 거짓말했다는 것도 들키면 솔직히 불안하고 겁이 많이 났었고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혹시 그 변호사를 박형준 후보 쪽에서 대줬나요? 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내가 돈 받았다는 얘기까지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봐? 네, 사실은 그게 겁이 나서 말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성추문이 있었다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자고 선생님한테 권하던가요? 같이 재판받은 유혜씨하고 예. 언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 밀고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저도 뭐 죄 지은 것도 있고 돈 받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재판 마지막에 판결문에 따르면 할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 유모 씨가 이렇게 하면 유영재 의원이 훅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시켰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을 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교도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유 씨가 한 말이니까 예. 그래 나도 마지막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5천만 원 말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봐 그 말을 못 했지만 이건 시켜서 했다는 말은 하긴 해야 되겠다. 네. 이모 씨가 이렇게 시켰다는 말은 마지막에 남기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 판결문에는 조연 씨의 지인이라고 나오는데 김모 씨가 5천만 원을 줬는지 이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셨죠? 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줬던 김모 씨는 왜 재판정에 쓰지 않았던 거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법을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 확인서는 그 유모 씨하고 저만 재판을 받는가 보다 그 생각만 했었죠. 당시 판결을 보면 박형준 후보 보좌관이나 비서 혹은 뭐 돈을 준 사람 모두 재판에서는 빠졌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선생님하고 유모 씨 두 분만 징역 6개월을 받고 주요한 인사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네, 제 무지한 생각에 그냥 확인서 쓴 그 두 사람만 처벌을 받는구나.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본인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빠져나갔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그 생각 못했어요. 배신을 당했구나라는 왜 그냐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만났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재판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던 사람들이 수신 거부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만 믿으면 안 되구나. 역시 내가 바보였네. 바보 멍청이였네. 아마 그 생각뿐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5천만 원을 입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요? 예, 네, 그 계좌 추적 들어온다고 입금을 하지 말래서 안 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자동차도 하나 사고, 네, 그는 생활비에 보탰고, 보태가지고 거의 생활비로 많이 썼습니다. 2012년이 아니라 그 4년 전, 그러니까 18대 총선 때도 학부모의 총무를 알게 된 유모 씨가 네. 어떤 남자 두 분과 같이 와서 네. 유재중 의원에 대해서 이러저런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적이 네. 있으셨다고요? 네네, 있습니다. 유재중 씨하고 그런 얘기를 알고 있냐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유재중 언니랑 안 좋은 소문이 있던데 알고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무슨 소리냐고, 유재중하고 내랑 무슨 관계라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 남자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온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2008년에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때는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고 거기서 그냥 얘기는 끝났군요. 그때는. 네네. 알겠습니다. 10년 만에 그 5천만 원도 밝히고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마음 한구석에 뭔가 묵직한 게 한번 남아있었어요. 항상. 결혼식 때도 그냥 원수 보듯이 저를 보는 그 눈길도 걸렸었고, 근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다. 정말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애기 아빠도 이제 놀란 거죠. 저는 사실은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속은 좀 후련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10년 동안
뭐 죗값도 치렀고 고통스럽게 뭐 살았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나를 뭐 이용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그때 진작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제가 원했고 먼저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좀 목소리라도 좀 내고 싶어서 애기 아빠한테 실토를 했습니다. 자기는 쉽게 말하면 고위층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소소한 일반인인데 자기 권력을 취하려고 저를 이런 식으로 몇 달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저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가증스럽다 그래야 되나?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씨가 뭐 저를 안 만났다고 하는 거 저도 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확인서를 쓰고 다시 박형준 씨랑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제 뭐 아들은 뭐하노 이래가지고 뭐 솔직히 또 엄마들이 애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모형을 잘 만들어서 박형준 쪽에서 의뢰를 했어요. 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하고 커피 한잔 하시다가 네. 이제 아들 자랑을 하셨는데 박형준 후보가 그럼 그런 모형 하나 만들어 달라고 네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밀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실제 아드님이 만든 그 모형은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바로 통화를 해서 만들 수 있냐 하니까 만들 수 있다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박형준 사무소에 전시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거 만든 것은 아드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박형준 후보 측의 사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형준 씨 저를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일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갔을 때 손잡고 저한테 상심이 크시겠다고 하시면서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그걸 뭐 기억이 없다고 하는 지금이라도 저를 그때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를 반성하시고 저한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죄인처럼 숨어 지내면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어떻게 나왔으니까 박형준 씨도 저처럼 털고 저를 봤으면 봤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남편분을 연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전 부인과 인터뷰 중에 2008년에도 유모 씨가 유재중과의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화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2008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08년도에 그 유이가 남자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부 잠시만 나와보라 해가지고 나갔더만 남자 두 사람이 나와서.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이 유모 씨와 남자 두 명이 선생님한테도 따로 찾아왔어요? 네,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광안동에 그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그 커피숍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네 사람이 만났는데 유이랑 남자 한 사람은 저 옆에 테이블에 앉았고 그 남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하고 앉아가지고 예. 뭐 사는 게 어떻나 어렵죠. 많이 도와주겠다면서 예. 유재중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아는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달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유재중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거절을 했죠. 그때 당시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전 부인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유재중 여자 관계에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 애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가만 안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왜 이걸 내한테 물어보지 하고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왔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전 부인에겐 먼저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아는 게 있으면 좀 말해달라. 근데 그 당시에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걸 물어보지? 의아해 하셨다. 예, 지금 되돌아가 보면 2008년에도 그런 유사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도 정도에서 그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정황이네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그 애엄마가 그 수사를 할 당시에 검찰에서 저한테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이야기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후 사정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선생님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길 원하십니까? 애엄마가 저쪽에 사전에 계획된 공작에 의해 가지고 이용을 당했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집에 인테리어도 해주고 샤넬백부터 해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법정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게 가담되었던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애엄마란 유행만 받았는데 전 부인 집에 인테리어도 해준 겁니까? 예, 해줬다 하더라고요. 무료로. 어. 그간 우리 가족들이 건 한 10년간을 부끄러운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박인경 씨는 여태 그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이용한 적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제대로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면 이제라도 재수사를 받아가지고 위법이 나오면 위법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또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공직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꼭 그렇게 진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2년 당시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재중 의원에 대한 성추문 확인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씨 그리고 그분의 전 남편 분이었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의 반론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게 법적 처벌 가능합니까? 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그때 이미 2012년에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조현과 박형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당장 저 얘기에 대해서 다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돼요. 지금 박형준 쪽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공표고 또 이제 고사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은 5천만 원을 심부름한 사람이 나는 조현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충분히 의심은 되지만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려면 그 밑에 행동대장들이 나 조현으로 받았다라고 양심선언을 그렇게 된 경우에 무고교사. 무고교사. 무고죄 자체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박형준과의 관계가 나온다면은 무고 교사가 될 것이죠.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네요. 보니까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 있어요. 살아있는 사건. 살아있네. 이거는 살아있는 거구나. 살아있는 사건이네. 야. 근데 진짜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엄청난 사건이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야. 그리고 이 정도의 공작은 실무자들끼리 할 수 없어요.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돈의 욕망은 너무 과하다 얘들아 씨발 이거지. 이거는 종류가 다른 거야. 이건 부도덕한 걸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 분명히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제가 월요일날 뉴스공장 그 인터뷰 하시면은 그 바로 제가 고발장 낼게요. 뭡니까? 지난번에 하다 말았는데 여보 이게 뭘까요? 자, 그다음 보시죠. 조형물. 예, 이건 또 뭘까요? 조형물. 자, 그다음 이거는 또 뭘까요? 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경관 조경 사업이었는데 경관 조경 사업을 야외 미술품 납품 사업으로 바꿔버렸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돈의 상당 액수를 부인이 가져갔고 그렇죠. 그렇게 선정하게 만드는 것은 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박형준 후보 아래 있던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구청장이 되고. 없던 사업을 창의적이야. 만들어가지고 창의적이네. 사업적 재능이 뛰어나요. 예, 그러니까. 자, 더 꼭 할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참아요. 우리 시간이 없어. 근데 오세훈 후보 내곡동 갔어 안 갔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충청, 경기 지역구 의원들을 모셨어요. 인근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가. 오늘은
서울 지역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비 오는데 막 돌다 오신 거죠, 지금? 어디 돌으셨어요, 오늘? 저는 이제 사람들이 집에 있을 테니까 아파트, 단독, 연립 뭐 이런 데 쭉 돌면서 빨리 투표하시라고. 왜? 몇 분 안 남았다. 몇 분 안 남았다. 박영선 꼭 뽑아달라. 그리고 오세훈 이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박영선 이겨야 되지 않겠냐. 내가 오세훈 이긴 사람이야. 그래서 호응이 어땠어요?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1층에 그 식당들은 훤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5테이블이면 2-3테이블은 이렇게 막 인사를 해줘요. 그런 건 다 1번 찍었다는 얘기 아닌가? 방금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한 게 이 전문 용어로 벽치기라는 거예요. 아파트 벽이나 상가 같은데 그냥 보는 사람 없어도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듣고 있거든요. 그치. 조용히. 그래서 조용히 나는 박영선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린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나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벽치기를 해야 돼요. 그 안에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 벽을 향해서. 근데 이제 선배들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지금. 아무도 모르죠, 뭐. 그래도 한 동이 있으면 한 5명 정도는. 아니, 5명은 좀 그렇고 한두 명은 손을 흔들어줘요. 아니, 5명. 문 열고. 문 열고 어떤 데는 이렇게 화장실처럼 조그만 문인데도 있어요. 몸이 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팜플렛을 흔든다든지 파란 수건을 흔든다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힘이 나지. 힘 나죠. 그럴 때 가자 힘 나지. 하고 가자. 가지 이제. 아니, 신기한 게 이게 딱 돌다 보면 지역에 그 아파트 사시는 당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번에 왔다 가셨던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벽 안에 있는 분들의. 예. 그래서 이 집안에 얼마나 계시는구나. 저는 주로 다스베이더 봤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장현태 의원은 그러면 손 흔드는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 가게, 네. 저를 이렇게 막 반기시진 않는데. 막 우리 고민정 의원님은 셀럽이지만 저는 이제 장현태 의원은 그냥 문자로. 네, 그냥 왔다 가. 사무적으로 처리. 처음에 선거운동을 딱 시작할 때는 여론조사가 한 20% 차이가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에 딱 선거운동을 시작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반응이. 아마 두 분 같으실 건데, 야, 이게 이렇게 좋을 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는 2016년 총선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뭐 여론조사 격차 20%다. 거기가 200석 넘는다. 저희는 막 80석도 무너진다. 실제 저희가 2016년 총선 때 다니다 보면은 그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저희가 원내 일당이 되었듯이 이번 선거도 실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은 저쪽 후보는 너무 아닌데? 라는 게 분명하고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건 제로셈이라 여기서 8%가 떨어지면 저기가 8%가 올라가는 거예요. 16%의 차이를 내는 거야. 이 8%가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2016년에 또 오세훈 후보가 종로 나갔을 때도 그렇죠. 정세균 후보가 하고 17% 차이가 맞아요. 났어요. 근데 결과는 13% 졌어요. 특히 오세훈 후보가 등장했을 때 뒤집어지거나 넉넉한 게 확 좁혀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 고민정 의원하고도 붙었을 때 초반에 여론조사 고민정 의원이 지는 걸로 나왔잖아. 제가 한 10% 정도 지는 걸로 그렇지. 나왔었어요. 네. 이미 저보다 1년 동안 먼저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선거는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나왔던 지역이니 더 많이 선거운동원도 결집이 되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다녀보면 안 보여요. 지금 언론하고 포탈에다가 선거운동을 해주잖아, 대신. 맞아요. 너무 많이 해줘요. 이쪽 뉴스는 좋은 뉴스가 안 나와. 맨날 안 줘. 안 줘. 이거 이번 선거 끝나면 포탈의 공공통제 법으로 통제 방법 꼭 만들어놔야 돼. 그거. 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저는 여론조사보다 명함조사를 더 믿거든요. 명함조사?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1000명을 샘플로 해서 이제 방식이라면 명함조사라는 건 이제 1000명을 이렇게 만나봐요. 명함을 1000명을 들여보면 그걸 뿌리치는 분들이 있고 정말 반갑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내 지지율이 30이구나 40이구나 하고 이 후보가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경험조사. 그래서 이번 선거 하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박영선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민들께서 박영선 화이팅 막 엄지척 해주시고 지금 20% 여기서 더블 절대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요. 나는 박영선을 지지하는데 아유 이번 선거 이기기 글렀잖아.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수치가 주는 효과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보다. 나 혼자 투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 이 효과가. 맞아요. 보궐선거로는 역대 가장 높은 건데 아마 민정 지지자들이 더 많이 나왔겠지. 이때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 본투표인 수요일 날 평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투표를 하고 가거나 점심 먹고 나서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고 아니면 1시간 조기 일찍 퇴근하거나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그거를 맞아요. 포기하게 만들려고 원래 주요 선거가 있으면 시각별 투표를 계속 보여주잖아. 포털에서. 그거 보고 뭐 높다 낮다 막 문자하고 주변에 야 낮아 빨리 나가 이런 거 하는데 그 포털이 안 하고 있어. 저는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요. 재보궐선거 보통 사전투표율은 뭐 2019년 최근 것만 봐도 한 12에서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전투표 한 18% 정도 나올라나 그 이상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었는데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본선거였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의 보궐이에요. 예. 보궐이 더 높은 거야 지금. 예, 본선거보다 지금 보궐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할까 말까 어차피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을 끝까지 설득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거는. 맞아요. 단적으로 2002년도에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기억을 해보면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루 전날 정몽준 그치, 하루 전날. 네, 후보 단일화 파기해서 대통령님께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앞에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난리가 났지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졌다고 네. 막. 다음날 아침 제가 캠프 있을 때인데 졌다 이거.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모시고 가야 된다. 정몽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더 해보자라는 쪽과 야씨 구질구질하게 가지 말자. 야 씨라고 했겠어. 야 씨발이라고 했겠지. 아무튼 그때 네티즌들이 움직이셨어요.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 문자를 네, 보냈어. 문자를.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2시, 3시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치. 투표장이 줄 서 있는 게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저녁에. 사돈의 팔촌,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가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역전이 되는 게 출구조사에서도 다 나와요. 그게.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렵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섰어. 그럼 남은 게 4월 7일이야. 전화해야 돼요. 전화. 가족부터 먼저 챙기셔야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일단은 가족을 1차 방어선을 치고요. 2차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부터 하셔야 돼. 그리고 가려야 돼. 사람들 네, 잘 하셔야 돼. 저는 이제 지난 총선 때 오세훈이란 사람이 안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굉장히 컸었어요. 무상급식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커요. 광진 지역 주민들도. 특히 어르신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주 처절하리만큼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런 사람은 절대로 정치인으로서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되게 컸었어요. 내가 막아야 되겠다. 저 사람 하나라도 내가 끄집어내야지 하는 생각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미 벌써부터 일주일 만에 규제를 풀겠다. 거기에 해당되는 집들은 이미 들썩들썩 하고 있다는 게 뉴스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고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런 것이 그 오세훈 후보에게는 떨칠 수 없는 그냥 본질인 것 같아요. 강남, 비강남, 또 장애인, 비장애인도 있죠. 부잣집 자제, 가난한 아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 머릿속에 보자면 강남 위에는 다 비강남인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 마지막으로 오세훈은 그리고 박형준은 왜 안 되는지 짧게 한마디씩 하고 가주세요. 그럼. 경주에 580평의 땅이 있어요. 박형준 일가가 갖고 계신 건데 5개의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개는 2003년 11월, 12월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요. 2개 필지는 또 2008년 3월에 증여를 하는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본인이 17대 국회의원 나가기 직전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 나가기 직전에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2개 필지는 또 재산신고를 안 해요. 또 이분이. 네. 그러니까 증여를 해버리면 네, 재산신고 대상이 왜냐면은 성이 다르잖아요. 부인의 아들이라. 그래서 재산신고할 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LCT도 똑같은 패턴 아니야. 성이 다른 자식들에게 돌려놓더라. 그 당시 패턴이네, 패턴. 네,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거든요. 초반에 막 갑자기 경주에 땅을 사시는 자녀분들이 두셨더라고요. 네. 그것의 결정판이 LCT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본인이 무주택자라고 할 만큼 본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무주택자라는 거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느낌이잖아. 아들 명의로, 부인 명의로. 네네, 그렇죠. 부인도 그냥 하지 않아 공동으로 하더라고. 개인 명의로 하면 재산신고 대상이 되니까 부인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거기서 또 대대출을 해가지고 아들이 살고 있고 고급 빌라가 또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심하지 않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같이 방심을 함께 누가 했다고 그래 지금? 예, 노력해 주세요. 네. 네. 방심할 여유가 어디 있어 우리가 네, 지금? 필승. 네. 예, 자꾸 이명박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MB 시절을 겪었잖아요. 왜 지나가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딱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월 7일 결과 나온 거 보고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거짓이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후보가 지금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고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투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해서 투표로 보여주십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가세요 이제. 박영수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팀 박영선 세 분 모시겠습니다. 자. 대변인과 비서실장 두 분. 예. 후보가 돋보여야지. 후보는 가운데 앉으세요. 예. 자, 토요일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인데 마지막에 또 모셨어요. 언제 모셨냐면 단일화 발표된 직후에 모셨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이번 선거는 내 선거가 아니라 진영 전체를 대표해서 뛰는 거라 차를 타고 벙커로 오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 실제 선거운동을 뛰니까 어때요? 유세 현장에 가면 빗속에도 그냥 항상 이러시는 분들 보면 네. 아유 제가 그냥 마음이 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리다고 하나? 눈물이 막 핑 돌고. 정치 인생 통틀어서 지금 가장 간절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큰 선거를 뛰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망가지기도 하고 예? 성장하기도 하고. 예. 지역구 선거는 자기 개인이 내 당락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진영 전체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내가 없어진다. 맞아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애절해요. 간절하죠. 예. 이 선거 이후에 승리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집에 가는 길에 혼자서 눈물이 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나죠. 얼마나 혼자서 애태우고 계실까. 그런 위치에 가봤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만 남는 사람도 있어요. 이명박처럼. 내 안에 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네. 나는 안중해지고 후보님도 그런 지경에 가버렸나. 근접해 있어요 지금. 네. 물어보세요 이 세 분들한테. 정말 그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네,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건 폼이 안 나라든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0.1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거 다 하려고 그런다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안 피곤하대요. 왜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막. 그러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분들이 두 갈래로 갈리더라고. 하나는 다 자기 얘기만 해.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겼잖아. 이런 이명박 우리의 사람이 있고 자기가 너무 위대해지는 거야. 이걸 거치면서 이제 자기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문 대통령까지 정반대 유형이죠. 네. 후보님은 어느 쪽으로 가나 싶어가지고. 아니 정말로 제가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 또 내년에 치러야 될 대선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상대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치. 아니 근데 내곡동에 갔거든. 그거는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을 수준으로 목격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생태탕집 아들이 기억하는 건 얼굴이 아니고 그 백바지하고 신발이야. 페라가모. 그리고 실제 그 시절에 페라가모를 신고 다녔어요. 그때 서울시청 출입하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군요. 네. 네. 측량을 뭐 1년에 한 번씩 했나? 35년 만에 처음 했는데 기억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갔는데 토론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눈을 깜빡깜빡했다. 안 갔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했으니까요. 그치. 네, 안 갔다고 해놓고 잠깐 호흡 중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기억 앞에 겸손해라. 처음에 저게 뭔 소린가? 이제 그러니까 준비해온 거지. 네, 준비한 멘트. 네. 나중에 법정으로 간다거나 할 때 기억에 차고 이렇게 하려고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보면 서울시장으로서 이해충돌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요.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고발이 들어갔어요? 고발했죠.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지정된 것이다. 네. 라고 그건 완전히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주택 지구를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 내곡동 관련해서는 추가 고발이 있었어요? 그 뒤에 계속 고발 내용을 보충해서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거짓말 할 때마다.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요. 자, 그럴 때 화나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면 이 새끼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텐데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죠. 자, 평정심 굉장히 잘 유지하시더라고. 제가 기자 출신이고 인터뷰를 많이 해봤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그 직관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첫날 토론회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봤잖아요. 갔냐. 대곡동 그 현장에 갔냐 안 갔냐. 근데 그때 안 갔으면 바로 안 갔다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머릿속에 뭔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100% 거짓말이다. 응? 확신이 드니까 막 마음속에서 분노는 끌어오르지만 나는 방송 프로니까 그게 아니죠.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보고 있다. 그 토론회 잘하셨어요. 제가 토론회를 계속 따라갔는데요. 갑자기 예상에 없었던 이제 인사말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순서를 먼저 이제 우리 박영선 후보에게 이제 하다 보니까 상대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이렇게 토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굉장히 센 분이구나. 알았어. 화목한 건 잘 알겠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서 잘했어 박영선 딱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쪽은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토론회 때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다고 그런 식의 거짓말이라든가 완전히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토론회 때 오세훈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 언론 환경도 지금 대단히 폐단돼 있다. 힘들어요. 언론 환경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명박 시절이요? 거기에다가 포탈까지 힘을 더해서 맞아요.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생겨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그러고 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바닥 민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실제. 요새 어때요? 정말 저랑 같이 다니는 기자들도 네. 헷갈릴 때 오늘 수치는 20% 이상 차이 나는데 현장 가면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코엑스몰을 갔었거든요.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그다음에 1번 찍었어요 뭐 이러고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기자들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혹시 여론조사 바뀐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진짜 기자들이 어리둥절해 해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실제.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끝나갈 때쯤에 우리 언론이 우리를 얼마나 팼어요. 그리고 그때 그 민심이 진짜 안 좋았어요.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그 상인들이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수치가 맞는 건가? 예. 지지자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셔요. 젊은 어머니들 무상급식 없어지면 어떡해요? 현장에서 무상급식 걸고 자기가 사퇴까지 했던 사람인데 왜 기자들 그거 안 물어보나 몰라? 국민의힘에서 그 무상급식을 해서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무상급식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네. 한 의원이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런 걱정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용산 참사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발언. 폭력적 저항 때문에 그랬다.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시민들이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또 무자비하게 되면 우리가 또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뉴타운 재개발을 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정 착률이 20%에 못 미쳤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들을 갖고 계신 거죠. 그때 700군데를 서울대 동시에 지정을 했었거든요. 수치가 탁탁탁 나오잖아. 비서실장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은 수행하시면서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장면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그 후보 뒷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도 진짜 표정이 있어요. 또 시적 표현 나오네. 이렇게 후보 어깨가 처져 보이거나 그런 날은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어깨 보면 지금도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후보가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세요. 츤데레? 네. 이렇게 막 다정다감하게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데 예를 들면 그냥 띡 초콜릿을 그냥 갑자기 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먹다 남았겠지. 너네 힘들지? 이제 당 떨어질 시간이 됐다. 초콜릿을 먹자. 이 뜻인데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주세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 이거 다음 거 안 갈래. 그러세요. 그 다음 일정이 있으신데 안 가시나 하고 우리는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알고 보면 가셨어요. 근데 요거 괜찮다 요거. 야. 아니 실제 나 안 갈래. 나 안 갈래 그러세요. 네. 퇴근 시키고 나서 네. 본인은 가고 야.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고. 응? 네, 맞아요. 쑥스러워하세요. 이수진 의원님은 저는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척을 하거나 이럴 성격이 아니거든요. 못하지.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리 후보님하고 정말 생각이 같을까. 처음엔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배우는 면이 많더라고요. 생각도 깊고 아이디어도 풍부하시고 제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약속을 꼭 지키실 것 같은 분인 거예요. 제가 이분의 비서실장 한 거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 저는 제가 이제 안 물어봤는데 왜 말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팀 박영선 나왔는데 너무 분량이 작아가지고 유세를 이제 하는데 네. 박영선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 잘하는 박영선 이렇게만 하다가 같이 겪어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 잘하는 박영선, 똑똑한 박영선, 야무진 박영선, 그리고 꼼꼼한 박영선. 그래서 시민의 삶을 찬찬히 잘 챙길 박영선이다. 이런 말이 막 저절로 생긴 거예요. 아니 분량이 작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보 개인 역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전체 선거에 제가 보기에 3분의 2는 후보가 하는 거예요. 그 후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이게 선거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객관적인 조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실 때가 많고 아주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딱 주셔.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정책을 추진할 때 대충 전결에 맡기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 제대로 본인이 책임질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결. 오늘 분량 좀 살겠는데. 말 나온 게 주택국장 전결 같은 경우에 40만 평 넘는 땅을 그린벨트를 푸는데 서울시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말 한마디로 솔직히 말하면 시장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네. 40만 평 그린벨트 푸는 걸 서울시장은 몰랐다고. 그렇게 몰랐다면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전혀 몰라야 되잖아, 항상. 그거 아니죠. 그쵸. 네. 송파의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라는 인터뷰가 2008년도 1월 달에 SBS 뉴스에 있어요. 근데 왜 송파는 거기는- 알고. 그렇지. 왜 내곡은 몰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거. 그 양반의 주장대로라면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주택국장이 다 하는 거라. 그렇지. 찬반을 표시하면 안 돼. 그 말이 맞다면 내가 반대해봐야 결국 주택국장이 결정하겠지만 이렇게 말했어야지. 그렇죠.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건설 계획을 스스로 발표하는 장면이 또 YTN에 있어요. 그렇죠. 네. 첫 해명이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 이거였잖아. 106번지, 110번지 포함된 프레젠테이션을 본인이 했어, 본인이. 어떻게 그걸 몰라? 우리 천준호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처음부터 부인했어요. 존재와 위치 고발당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 강도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치. 나는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고 말하는 순간 존재와 위치를 알았구나. 저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도덕이 제발 저린 거죠. 예. 자기가 재산 신고한 건데 어떻게 존재와 위치도 몰라.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몇 번을 했는데 나중에는 2005년 이후로 막 뛰잖아. 재산이 막 올라가잖아. 그럼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 그거 다 물어봐요. 당연하지.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네. 값이 올라가면 전화 와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 그 신고 받는 데서. 그러니까는 그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2000년부터 계속 신고해 왔던 건데 어떻게 몰라? 자, 오세훈 후보는 왜 시장이 되면 안 됩니까? 첫째, 모든 걸 국장 정결로 미루기 때문에. 잘했어. 국장들이 불안해서 이거 정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잘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장관 됐을 때 제일 불편했던 단어가 뭐냐면요. 결제 서류를 쫙 들고 들어와갖고는 딱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장관님 결심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뭔 결심? 그러면 이거 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결심해야 돼, 매일 결심. 국장 전결이지만 결심은 장관이 해야 되는. 그 전결의 의미는 집행의 전결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냐 말 거냐는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도 똑같아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수진 의원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 이 얘기까지 지금 해드리려고. 뒤에서 컨닝 조그맣게? 예. 그래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말하는 게 안 잡히라고? 근데 고개를 숙이길래
자나 그랬더니 거짓말. 거짓말을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말을 계속 바꾸잖아요. 직원들이 전부 녹음을 할 것 같아. 어? 그 장을 두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책임을 안 지고 저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밑에 사람 충성심이 어떻게 생겨? 세 번째는 서울시 의회에 가서 시장이 시정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2011년도에 그만둘 때도 서울시 의회의 의원들하고 너무 충돌이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매일 시의회와 시장과의 갈등이 계속될 거예요. 그럼 서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아요. 백신 접종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갈등이죠. 그리고 본인이 뭐 하겠다는 것들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거 다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1년 2개월간 식물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 서울이 멈추고 서 있어야 되냐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서울 시민의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다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끔찍해요 지금. 네 번째는 제가 좀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정말 서울시를 방만하게 경영을 했거든요. 급전도 많이 땡겼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자만 20억이었어요.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는 그래서 빚이 20조가 됐거든요, 서울시가. 전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고, 용산 참사.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일주일 안에 다 풀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어요.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세빛둥둥섬, 무상급식 반대도 했고,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돌아보면 다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스스로 하기 싫다고 자기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새로운 서울시는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에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박영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시점은 선거 직전이거나 선거 당일일 수 있어요. 그분들 중에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로 높았어요. 보궐선거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지금 이기고 있어요. 투표해 주시면 우리 승리합니다. 그래서 꼭 투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헤어지던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간절한 눈빛. 그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막 아려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지막 선거예요. 다음 선거는 바로 대선이에요. 정권 재창출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가치가 또 다시 10년 전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배로 잘하겠습니다. 꼭 꼭 투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퇴근하시죠. 서울, 부산 유권자가 아닌 분들은 제주도에 살건 미국에 살건 아프리카 살건 투표 동료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선거에. 얼마든지. 투표를 안 하는 건 저쪽 당선을 돕는 거란 말이지. 이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자기 힘을 항상 과소평가해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선거 결과를 바꿔. 응? 바꿀 수 있어. 당신한테 그 힘이 이미 있다고. 그 힘을 써! 끝!